안녕하세요. 시험유학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그 제52강 소화용수 설비 및 공동주택 화재 안전기준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혹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빌딩이나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요. 소방차가 도착해서 싣고 온 물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그거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그니까요. 영화처럼 물탱크 트럭이 뭐 끝도 없이 줄지어 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스스로가 엄청난 양의 물을 품고 있거나 끌어올 수 있도록 아주 깐깐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보와 숫자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시험 준비는 물론이고 실무적인 통찰력까지 완벽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 복잡한 기준들을 하나하나 분해해 볼 겁니다. 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건물 지하 공간이나 천장 속에는요, 사실 건물의 생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결정짓는 아주 거대한 안전망이 숨어 있습니다. 오, 거대한 안전망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거치며 이 뼈대를 해부할지 전체 로드맵인 1페이지 화면의 학습 목표 원문부터 정확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1. 상수도 송화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을 학습한다. 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수원량을 계산한다. 네네. 3. 흡수관 투입구와 채수구의 설치 기준을 암기한다. 4. 가압송 수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학습한다. 아, 펌프 같은 거군요. 소화 설비의 설치 기준을 파악한다. 6.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양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양을 구한다. 좋아요. 이 6가지 목표를 꿰뚫는 핵심은 결국 어디에 얼마나 많은 물을 어떻게 준비해 둘 것인가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숫자와 기준들이 우리가 실제로 먹고 자고 일하는 건물들에 도대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도대체 어떤 건물에 이런 거대한 수도 설비가 필요한지 그 대상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죠. 2페이지 규정입니다. 네, 공이 설치 대상입니다. 화면의 텍스트 규정 원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네네. 다만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아, 배관이 없으면 직접 수조를 파야 하는군요. 그렇죠. 이어서 대상입니다. 1.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지하가 중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000제곱미터요? 네. 그리고 2. 가스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 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폐기물 처분 시설. 잠깐만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면 대략 중학교나 고등학교 건물 하나 전체 크기 정도잖아요. 네, 꽤 큰 규모죠. 그런 큼지막한 건물이나 거대한 가스탱크, 폐기물 시설처럼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곳들은 무조건 상수도 배관을 연결해서 소화용수를 콸콸 쓸 수 있게 해라. 이런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03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기준을 보면요. 그 배관의 크기와 위치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통제합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나요? 원문을 보시죠. 1.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아, 75에 100을 물리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2.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140m 이하요? 네, 우측 그림을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 아래 수평 투영 면적 중심에서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반경이 그려져 있고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이 설치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설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평 투영면에서 140m 이하라는 게 참 흥미롭네요. 어떤 점이 흥미로우신가요? 도대체 왜 하필 140m일까 생각해봤는데 소방관 분들이 불을 끌 때 무한정 긴 호스를 막 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분명 있죠. 소방 호스의 전개거리와 수압 손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이동 동선과 체력을 고려한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한계선이 바로 저 140m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거네요.
야,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제약이 곧 기준이 된 셈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상수도 배관이 없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건물 스스로 수조를 만들어 물을 품고 있어야 한다면 그 물의 양, 즉 수조의 크기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엄청 클 것 같은데요. 3페이지에 소화수조와 저수조의 수량을 구하는 기준 면적이 나옵니다. 아, 건물의 층이나 바닥 면적에 따라 그 기준이 확 달라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4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저수량 규정입니다. 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네네. 표를 보시면 소방 대상물의 구분이 1층,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이 소방 대상물일 경우 기준 면적은 7,500제곱미터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12,500제곱미터입니다. 아하. 하단의 공식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수량 세제곱미터는 연면적 나누기 기준면적 소수점 이하 절상 곱하기 20세제곱미터입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1층과 2층의 면적이 넓다는 건 뭡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출입구 쪽에 뻥 뚫려 있고 공기 유입이 엄청나게 잘 돼서 불이 순식간에 위로 번질 수 있는 이른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딱 좋은 구조라는 뜻이잖아요. 아,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을 12,500에서 7,500으로 막 확 줄여버리는군요. 나누는 숫자가 작아지면 결과값은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위험한 건물일수록 물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도록 수학적인 장치를 걸어둔 거네요. 그게 바로 법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죠. 네, 어떤 문제죠? 도심의 빌딩들은 공간이 없으니까 이 거대한 수조를 보통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만듭니다. 수조가 땅속 너무 깊이 있다면 그 무거운 물을 어떻게 지상으로 끌어올릴까요? 중력과 기압을 거슬러 저 깊은 땅속의 물을 그냥 쭉 빨아들일 수는 없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압송수 장치, 즉 물을 위로 강제로 밀어 올려주는 강력한 펌프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4페이지 2, 가압송수 장치 원문입니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5m요? 네, 소요 수량에 따른 가압송수 장치의 1분당 양수량 표입니다. 소요 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 양수량은 1100m per minute 이상, 네.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 2200m per minute 이상,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3300m per minute 이상입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그렇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깊이가 4.5m 미만인 경우는 소방차가 흡수관을 직접 투입하지만 4.5m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송수 장치, 즉 펌프를 통해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 높이의 채수구로 물을 밀어올려 소방차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와, 4.5m. 이게 바로 대기압하에서 소방차가 자차 펌프로 진공을 만들어 물을 빨아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 깊이군요. 네, 물리적인 한계선이죠. 그보다 깊어지면 물리적으로 물이 안 올라오니까 건물 자체에 달린 펌프로 물을 막 밀어 올려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소방차가 와서 물을 제대로 빼가려면 소방차의 접근성이나 호스를 꽂는 구멍의 위치도 엄청 중요하겠어요. 5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깐깐하게 정해져 있네요. 네, 총각을 다투는 화재 현장에서 호스 꽂을 곳을 찾느라 헤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잉호서 3 소화수조 등 부속 설비 기준 원문을 보겠습니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m 이내군요. 네, 당구장 표시로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네네. 소요 수량에 따른 채수구의 수 표입니다. 소요 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4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 채수구의 수는 1개, 4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일 때 2개,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3개입니다. 많아질수록 구멍도 늘어나네요. 맞습니다. 2.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은 0.6m 이상으로 하고 흡수관 투입구는 수조의 저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이면 1개,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아하, 우측 그림의 채수구 설치 높이, 한 변이 0.6m 이상인 사각형 투입구와 직경이 0.6m 이상인 원형 흡수관 투입구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잘 보이네요. 3.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1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분당 0.8세제곱미터면 대략 200리터짜리 드럼통 4개 분량의 물이 1분마다 계속 콸콸 흐르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엄청난 수량이죠. 그 정도면 건물이 거의 작은 계곡이나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끼고 있는 수준이니까 굳이 고인물을 담아두는 수조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아주 합리적이고 재미있는 예외 조항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법 적용이죠. 자, 방금 우리가 흡수한 이 방대한 기준들 머릿속에서 흩어지기 전에 실제 상황에 바로 대입해보죠. 6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제가 지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볼 테니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건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다들 집중해 주시고요. 01.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이 32,500제곱미터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네. 표입니다. 층수 지하 2층, 바닥 면적 2,500제곱미터, 층수 지하 1층, 바닥 면적 2,500제곱미터. 지하층은 각각 2,500이네요. 네, 층수 지상 1층, 바닥 면적 13,500제곱미터, 층수 지상 2층, 바닥 면적 13,500제곱미터, 1층, 2층이 엄청 넓습니다. 층수 지상 3층,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네, 파악됐습니다. 가. 소화수조의 저수량 세제곱미터를 구하시오. 나. 저수조에 설치하여야 할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최소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네네. 다. 저수조에 설치하는 가압송수 장치의 송수량, 리터 퍼 미닛은. 자, 건물의 윤곽이 잡히셨나요? 7페이지 정답 해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무작정 공식을 쓰기 전에 이 건물이 아까 말한 위험한 불쏘시개 기준에 들어가는지 숫자 출처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제표에서 지상 1층 13,500, 지상 2층 13,500을 더하면 무려 27,000입니다. 15,000을 훌쩍 넘네요. 네, 아까 1, 2층 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기준 면적을 7,500으로 좁혀서 더 끈끈하게 본다고 했죠. 화면의 해설입니다. 네, 가. 계산 과정. 지상 1,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 화살표. 기준 면적 7,500제곱미터. 아하, 이게 실제 숫자를 대입하면 연면적 32,500 나누기 기준 면적 7,500은 4.33이고 여기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함으로 5가 됩니다. 무조건 올림에서 5가 되는군요. 네. 따라서 5 곱하기 20세제곱미터는 100세제곱미터. 답 100세제곱미터. 깔끔하네요. 나. 답. 흡수관 투입구의 개수 2개, 채수구의 개수 3개. 저수량이 80 이상이므로 흡수관 2개, 100 이상이므로 채수구 3개가 된 겁니다. 네, 맞아요. 답 3,300리터 퍼 미닛. 소요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최고 구간에 해당하므로 양수량은 가장 큰 3,300이 됩니다. 와, 100세제곱미터면 대략 작은 동네 목욕탕에 탕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양의 물을 비상용으로 묻어둬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상업시설의 소방수원 계산 원리를 파악했으니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주거 공간, 아파트로 가보죠. 8페이지 공동주택 화재 안전 규준입니다. 일단 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정확한 정의부터 잡고 갈까요? 네, 법은 용어부터가 생명이죠. 8페이지 원문을 보겠습니다. 1. 용어의 정의. 1. 공동주택, 아파트 등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네네. 2.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그리고 4. 옥내 소화전 설비 기준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소화전이군요. 네.
1.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할 것. 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복층은 그렇군요. 3.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게 일본 항목 호스릴 방식이네요. 아, 예리하십니다. 일반 상가에 있는 뻣뻣하고 접혀있는 소방호스가 아니라 동그랗게 감겨 있어서 쭉 잡아당기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호스릴을 쓰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아파트는 훈련받은 소방관이 오기 전에 엄마, 아빠 같은 일반인들이 직접 불을 꺼야 할 수도 있는 공간이니까 조작의 편의성을 법으로 아예 못 박아둔 거군요. 맞습니다.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아주 섬세한 규정이죠. 하지만 공동주택 안전의 진짜 최후의 보루는 천장에 달린 자동 설비,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 볼 텐데 기준이 상당히 빽빽합니다. 네, 아파트 천장을 볼 때마다 저 조그만 쇠조각 하나에 얼마나 많은 원리가 숨어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싹 다 파헤쳐 주시죠. 9페이지 5,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단 하나의 규정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낭독하겠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 개수 10개, 기준 개수 10개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를 말한다.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네네.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는 30개로 할 것. 아, 연결되면 30개로 확 튀네요. 그렇죠. 수원의 양 공식입니다. Q 세제곱미터는 N 곱하기 1.6 세제곱미터. 그 아래 Q 리터는 N 곱하기 80 리터 per minute 곱하기 20분. 참고 표시 N은 기준 개수. 네. 2.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항상 물이 차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계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계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방호구역이 층을 넘어가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4.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반자, 찬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m 이하로 할 것. 잠깐만요. 수평거리 2.6m. 이거 정말 중요한 수치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실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듬성듬성 달아놓으면 물방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길 테니까 어디에 불이 나든 헤드 반경 2.6m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게 촘촘히 박아놓으라는 거네요. 와, 정확합니다. 화재의 사각지대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이어서 마저 보겠습니다. 네네.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창문 쪽을 막아버리네요. 네. 다만 다음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번, 창문에 드렌처 설비가 설치된 경우. 네. 이건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 구조로 90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아하. 3번,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6. 거실에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거실은 조기 반응형이군요. 네. 7. 감시 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 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네네. 8. 대피 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구,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달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아, 60cm 반경 확보요? 네, 이렇듯 기준이 아주 촘촘합니다. 와, 창문을 통해 위층으로 불이 타고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창문 0.6m 이내에 수막을 치듯 헤드를 배치하라는 거나 실외기실의 장애물 반경까지 챙기는 걸 보면요. 이 기준들은 불이 정확히 어떤 길을 따라 번지는지 그 끔찍한 생리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만들어진 방어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화재 데이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자, 그럼 아까 슬라이드 9번 첫 항목에서 스치듯 지나갔던 조건 하나를 끄집어내보죠. 각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가 아닌가. 아, 중요한 조건이죠. 이 조건 하나가 실제 수량 개선에서 얼마나 짜릿하고 극적인 결과를 낳는지 두 문제를 연달아 풀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먼저 주차장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 아파트 문제입니다. 지문 들어갑니다. 네. 01. 지상 19층짜리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강부름에 답하시오. 네네. 1. 실량정은 65m로 한다. 2. 배관, 관 부속품의 총 마찰 손실 수두는 25m이다. 3. 배관 내 유속은 2m/s이다. 수두랑 유속 조건이 나왔고요. 4. 펌프의 효율은 60%이다. 5. 전달 개수는 1.10이다. 6. 해당 아파트의 각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다. 네, 핵심 조건 나왔습니다. 연결 구조가 아니다. 가. 이 설비의 펌프의 토출량, 리터 퍼 미닛을 구하시오. 단, 헤드의 기준 개수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상 최대치를 적용한다. 나. 이 설비가 확보하여야 할 수원의 양, 세제곱미터를 구하시오. 단, 옥상 수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다. 가압송수 장치의 축동력 킬로와트를 구하시오. 라. 고가수저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압송수 장치를 철거할 경우 교체할 수 있는 가압송수 장치 3가지를 쓰시오. 자, 11페이지 정답 및 해설입니다. 계산에 앞서 답원 문제, 축동력 공식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0.8이라는 숫자의 정체부터 파헤쳐볼까요? 아, 그러게요. 그 숫자가 왜 나오죠? 여기서 호스트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압송수 장치, 즉 펌프의 부담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조건 2번에 마찰 손실수도 25m라고 나오죠? 네. 수도 25m면 물을 위로 25m 뿜어 올리는 거잖아요. 마찰 손실 수도가 뭔가요? 아주 뻑뻑하고 구불구불한 긴 빨대로 꾸덕꾸덕한 밀크쉐이크를 빨아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아, 엄청 힘들죠, 그거. 빨대가 길고 꺾일수록 저항이 심해져서 훨씬 더 강하게 빨아들여야 하죠. 아파트 배관도 꺾이고 좁아지면서 물이 흐르는 걸 방해하는 엄청난 마찰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마찰 손실 수도군요. 들어 올리는 것만큼의 힘을 추가로 낭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 25m만큼의 힘을 낭비한다고요? 네. 이 거대한 힘을 계산하기 위해 물의 양을 초당 세제곱미터로 통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번에서 구한 800m 퍼 미닛을 변환하는 겁니다. 800을 1000으로 나눠 세제곱미터로 만들고 분을 초로 바꾸기 위해 60으로 나눈 값, 즉 0.8 나누기 60이 바로 그 0.8의 출처입니다. 와, 명쾌하네요. 그럼 정답하면 읽겠습니다. 가, 계산 과정.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가 아닐 때 아파트의 기준 개수 10개, 10개 곱하기 80리터 퍼 미닛은 800리터 퍼 미닛. 답, 800리터 퍼 미닛. 네. 나, 계산 과정. 10개 곱하기 1.6 세제곱미터은 16 세제곱미터. 답, 16 세제곱미터. 16이군요. 다, 계산 과정. 1번 전량정 H는 실량정 더하기 마찰 손실수도 더하기 방사압 환산수도는 65 더하기 25 더하기 10은 100m. 2번 축동력 P킬로와트는 9.8 킬로니턴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0.8 나누기 60 세제곱미터 퍼 세크 곱하기 100m 나누기 0.6은 21.78 킬로와트. 답, 21.78 킬로와트. 답원 공식이 꽤 기네요. 네, 그리고 라, 펌프, 압력수조, 가압수조. 와, 근데 그 밑에 실무자들이 보는 법령보금 박스도 엄청 길게 붙어 있네요. 이것도 완전히 분해해 주시죠. 네, 실무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문이니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 608 2.3 스프링클러 설비 시행 2024 1월 1일. 2.3 스프링클러 설비, 2.331 스프링클러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점 폐쇄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 개수 10개. 10개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를 말한다. 에 1.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네.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는 30개로 할 것. 연결 시 30개. 2.3.12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네네.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계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계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아하. 2.3.14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 거리는 2.6m 이하로 할 것. 완벽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주차장이 연결 안 된 독립아파트의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는 10개였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딱 10개였죠. 자, 그럼 12페이지. 요즘 짓는 아파트들처럼 지하주차장이 하나로 뻥 뚫려 연결된 아파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문제와의 결정적 차이에 주목해 주세요. 네, 기대되네요. 02. 두 개의 동 A동, B동으로 구성된 지상 18층짜리 아파트에 수원과 펌프를 겸용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조건을 보고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네. 1. 실량정은 65m이다. 2. 배관, 관 부속품의 총 마찰 손실 수드는 25m이다. 3. 아파트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이다. 아, 나왔네요. 연결된 구조이다. 그렇죠. 4. A동과 B동은 완전 구획하지 않고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며 소방시설은 각각 별개 시설로 구성한다. 5.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네. 가. 이 설비의 펌프의 토출량 리터 퍼 미닛은 얼마인가? 단, 헤드의 기준 개수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나. 이 설비가 확보하여야 할 유효 수량 세제곱미터는 얼마인가? 단, 옥상 수조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드디어 13페이지 계산 과정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물리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대단지 아파트 지하는 자동차 수천 대와 가연물, 배터리가 꽉꽉 들어찬 거대한 지하 벙커나 다름없습니다. 아, 진짜 전기차도 많고 짐도 많잖아요. 맞아요. 동마다 벽으로 막혀 있지 않고 하나로 뚫려 있다면 한 구석에서 불이 나도 그 넓은 지하 공간 전체로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화재 하중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그래서 법은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을 막기 위해 기준 개수 N을 독립동의 10개에서 30개로 단숨에 3배나 폭증시켜버립니다. 해설 원문 보겠습니다. 네네. 가, 펌프의 토출량, 리터 퍼 미닛. Q는 N 곱하기 80 리터 퍼 미닛. 은 30 곱하기 80 리터 퍼 미닛. 은 2400 리터 퍼 미닛. 숫자가 확 커졌네요. 참고 표시로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는 30개로 할 것. 답 2400 리터 퍼 미닛. 야, 펌프가 1분에 뿜어내야 하는 물의 양이 800에서 2400리터로 3배나 뛰어버렸네요. 1분마다 2.4톤의 물을 퍼부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럼 마지막 14페이지. 건물 밑에 묻어둬야 할 총 물의 양, 유효 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14페이지 나. 유효 수령 세제곱미터. V는 N 곱하기 80 리터 퍼 미닛 곱하기 20분. 은 30 곱하기 80 리터 퍼 미닛 곱하기 20분. 은 48,000 리터. 은 48 세제곱미터. 답 48 세제곱미터. 아, 48 세제곱미터요? 네.
이렇게 해서 14페이지 화면 끝까지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완주했습니다. 앞선 문제의 16세제곱미터에서 48세제곱미터로 저수조의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와, 진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 끝까지 이어진 이 방대하고 복잡한 소방설비 실기 계산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디오만으로 이 복잡한 수식과 숫자들을 따라오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완주해 주신 여러분의 엄청난 끈기에 진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든 이 내용들을 되짚어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생각 하나를 머릿속에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죠? 오늘 본 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아파트 동끼리 지하 주차장을 연결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건축적 선택 하나가 화재 시 확보해야 할 소방수원의 양을 무려 3배, 10개 기준에서 30개로 막 폭증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차이죠. 외부의 다른 요인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오늘 다룬 이 깐깐하고 차가운 소방수학과 공식들만이 우리가 매일 차를 대고 걷는 지하 주차장의 형태, 나아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건축 디자인과 비용에 얼마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제약과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의 형태는 결국 안전이라는 숫자가 조각해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야,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험을 위해 외운 그 숫자 2.6m, 0.6m, 30개 이 무미건조해 보이는 숫자 하나하나가 곧 화재가 났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는 물리적 안전망의 크기 그 자체를 결정합니다. 맞아요. 생명의 숫자네요. 네, 오늘 짚어드린 기준들과 공식 이면의 논리들이 여러분의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실무 현장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단단한 통찰력과 뼈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숫자 뒤에 숨겨진 그 생존의 원리를 기억하신다면 이 공식들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질문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